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재미있는 퇴근길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명앵커가 엔비디아 천비디아 가면 네, 삭발한다 그랬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약간 조건이 좀 이상하던데. 그래요? 천비디아랑 코스피 2850을 같이 엮어가지고 했었나 봐요. 그래야 피하죠. 아, 그래야 안 깎죠. 해칭을 잘했군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한 바구니에 계란은 담지 말라는 이 투자의 그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우리 네. 명앵커의 아주 살신 지혜로운 성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11번째 동결을 했습니다. 자, 결국 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연말 금리 인하를 기다리셨던 사실 영끌족들은 약간은 속이 좀 타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결국 동결을 했습니다. 이 동결을 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완화보다는 약간 긴축 기조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인 2%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크게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려 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하게 된다면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은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원화 약세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지금은 금리를 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그 물가 전망에 대해서 내놨는데, 지난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전망을 했었던 물가 경로가 틀려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추세는 맞는데, 여전히 상방 리스크는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1.3%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물가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그 금리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거고,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 상향 조정될 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OECD라든지 그리고 KDI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 1분기 GDP 보고 다 올려놨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은도 마찬가지로 2.1에서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이상했는데, 저도 사실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도해드리면서 상당히 좀 민망했었어요. 그랬죠.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 연초부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은 상당히 좋겠지만 네. 내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다양한 전망들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야, 수출은 좋아도 내수는 별로라며라고 했지만 실제 1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세부적으로 보면 1.3% 가운데 0.7%포인트가 내수였고 0.6%포인트가 수출이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수차례 전해드렸던 그 내용이 완전 잘못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내수가 좋게 나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조사국에서도 너무나도 좀 이상한 나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일단 이전 지출의 조기 집행,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손이 꼽혀졌습니다. 뭐냐면 이 이전 지출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1분기 이전 지출이라는 거는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그리고 이런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지급되는 돈, 요걸 이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기재부가 최근 발표했던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정부의 총 지출이 85조 1천억 원이었는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총 지출도 21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조 4천억 원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1분기에 정부가 그 돈을 엄청 썼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땡겨 썼다는 거죠, 사실. 엄청 땡겨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땡겨 썼다를 말할 수 있는 진도율. 우리가 진도율이라고 부르죠. 1년 동안 써야 될 돈을 얼마나 빨리 썼습니까를 보는 진도율. 이게 1분기 이전 지출 진도율이 33.7%였었거든요. 그만큼 원래 후에 써야 될 것들을 좀 미리 땡겨 쓴 것 때문에 1분기에 내수가 좋은 걸로 나타났다. 네. 요렇게 하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을 1분기에 썼잖아요. 그리고 1분기에 워낙 그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네. 아마 2분기는 다소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은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좀 영끌족들이 좀 이자 비용 좀 줄일 수 있을까 했지만 사실 그 기대감은 약간 또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사실 좀 올립니다. 가상금리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서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끔 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영끌족들의 빚 부담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의 중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를 이런 상황을 좀 선반영해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이달 17일 3.742%까지 떨어졌던 5년물 금리는 보통 이제 그 5년 고정 혼합 네.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22일에는 3.773%까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들은 결국 좀 선제적으로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주변에 연끌족이 조금 있는데 약간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됐네요.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 또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계속 지금 좋았고 현재도 계속 오름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연끌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신규 거래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쨌든 앞으로 쓸 거를 많이 땡겨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한미 간의 약간 그 금리 격차가 조금은 줄어드는 그 갭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어쨌든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 상황이 워낙 지금 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네. 뭐 대선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예적금 금리는 계속 내리던데라고 네.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 금리에 따라서 예적금 금리도 결정이 되고 결국 거기에 따른 대출 금리도 결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소폭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지금 금리 인상기는 아니기 때문에 동결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인상이 아주 크진 않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은행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금리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예적금 금리는 잘 안 올라가죠. 그렇죠. 네, 잘 안 올라가죠. 네. 자, 이어서 바로 그래서 부동산 뉴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바로 부동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5월 셋째 주까지는 집값이 네. 좀 올랐습니다. 음.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5월 그 주간 아파트 동향인데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이제 0.01% 상승했습니다.
근데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제가 계속 전달을 해드리면서 계속 하락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상승세로 좀 돌아섰는데 이게 지난해 11월 13일 0.02% 오른 이후 27주 만에, 그러니까 반년 만에 이제 전국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오름세를 지금 기록을 하게 됐고요. 조금 이번에 좀 제가 뭐 자료를 보다가 놀란 거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남 3구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많이 오름세였지만 노도광이라고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였는데 이번에는 노원과 도봉구 같은 경우에 보합으로 바뀌었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0.01%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이 아닙니다. 서울 전 지역이 지금 다 상승세 또는 보합세로 지금 다 바뀐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는 아닌 게 확실한 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집값도 조금 이제는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제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역시나 이제 경기권이었는데 한번 좀 표를 지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름세 말씀드렸고요. 인천도 0.08, 인천도 요즘 계속 오름세입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0.05%가 마이너스고 이제 제주도도 0.05%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구와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국 최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대구는 이제 뭐 수성구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좋은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는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전세 가격은 53주 연속, 서울 지역 경우에 53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표 계속 보여주십시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0.1% 올랐고요. 인천은 0.22%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지금 인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이제 0.11%가 올랐거든요. 제가 앞서 경기도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는 이제 1990년도 그때 초반에 수도권 지역에만 30만 호의 아파트를 이제 한꺼번에 공급을 했었죠. 네. 이제 그 1기 신도시 중에서 지금 39,000호를 최대 39,000호까지 잡아서 선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9,000세대에 대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고 이게 네.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 그 해당되는 39,000호는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인근 지역의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들이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할 겁니다. 그들이 뭐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이주를 해서 나중에 다시 들어오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좀 더 올랐을 때 다시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세를 찾아서 월세를 찾아서 이사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0.11%인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11월 달까지 조금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좀 불안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도 0.04%가 빠졌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0.04%가 빠졌고 제주도도 0.03%가 빠졌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뭐 좋게 말하면 분위기가 좋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점점 약간 불안한 그런 상승세를 점점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상황을 봤을 때 앞서 당겨 쓴 게 좀 많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지금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크게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부동산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뉴스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약간 인사이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매를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언제든지 가지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본인께서 이제 전세를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을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네. 좀 씁쓸함이 남는 게 네.
지금 매매 가격 지수 그나마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 좀 하락하다가 좀 상방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보이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라든지 네.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게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나도 좀 커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말로는 표현하기 쉽게는 뭐 지역 소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지방 지역에 가보면 빈집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많았죠. 네, 그리고 지금 많죠. 집값이 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지역 어느 곳을 가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살던 어렸을 때 살던 곳에 그 빌라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맨션이라고 썼죠. 아, 맨션. 네. 기억나시죠? 네. 맨션 그 글씨도 맨션이라고 쇼니죠, 써요. 쇼. 네. 그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 갖고 그 맨션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네. 그 거기를 갔는데 지금 그 집이 아직도 있대요. 그 맨션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가 거래가 뭐 몇 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지방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 뉴스로만 보더라도 막 600만 원에 거래되는 집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와 이게 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너무 거품이 불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극화. 양극화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정말 심각해요. 이게 신축 분양 같은 경우에 다들 뭐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뭐 10억, 수억이 지금 우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에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많습니다. 네. 신축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로 인해서 만약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아니라 터지게 되면은 PF 같은 게 터지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똑같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지방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뭐 좀 특혜 대책들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방 사는 분들이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은 지금 수도권 아파트를 오히려 구매하러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게 인구학적으로 조금 다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적으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을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와 이렇게 오늘 별로 기분 좋은 소식들은 아니네요. 자, 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가가 높은 거는 당연할 거고 그리고 보통은 상여금을 받아서 실질 소득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 작년 그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기업 네.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 감소한 것이 이중고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실질 근로소득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가구 실질 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고요. 자, 일단 명목소득부터 말씀드리면 명목소득은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1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어요. 네. 그럼 가계 소득은 네네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은 어떠냐면 명목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한 겁니다. 지금 보냐면은 실질 근로소득이 3.9%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주도했고 네.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를 짓게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명목소득 늘어나긴 했지만 물가가 올라서 실질소득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처분 가능 소득. 네. 그러니까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비할 때 쓰는 거 말고 이자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소비는 네. 아닌데 지출이 일어나는 거. 이게 비소비 지출을 뺀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이 1.4% 늘어난 404만 6천 원이긴 한데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흑자액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제 그러면 이자 비용 빼고 내가 소비한 거 뺀 거예요. 그거는 113만 8천 원으로 2.6% 줄어서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이 28.1%로 네. 흑자율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쓸 수 있는 여윳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제 소득이 좀 높아졌다고 하고 또 물가가 좀 높았다고 하고 그리고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실제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주머니는 계속 얇아지고 있는 그러게요. 그런 현상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 그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거예요. 소득 분배 지표. 그러니까 네. 고소득의 소득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잘 늘어났다. 이게 네. 소득 분배가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여금을 못 받아서 상여금은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죠. 상여금이 빠지니까 그분들의 소득이 마치 조금 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상여금을 일시적으로 못 받아서 이 소득 분배가 좀 고르게 된 것처럼 보인 거는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질이 낮은 소득 분배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사실은? 소득 분배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냥 고소득자분들이 상여금을 한 번 못 받았구나. 요 정도겠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못 받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원래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득 그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소득이 분배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지표 같습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저희도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자, 얇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삶이 참 팍팍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저희가 보면은 막 스팸 문자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알 수 없는 스팸 문자들, 뭐 주식 투자하세요. 네. 찍어줍니다. 네. 이조우와 기주 기자가 찍어주는 종목, 네, 유종원 기자가 찍어주는 종목 막 그런 게 돌아다녀요. 네. 저희는 줄 능력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내 개인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을까 했을 때 많이들 의심했던 게 사실은 카카오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 측에다가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건수가 바로 6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6만 5천 건 이상의 지금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카카오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개보비 쪽에서 지금 유출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표를 하나 조금 띄워주십시오. 네. 띄워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네. 오픈 채팅방이 사실은 보안이 조금 취약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뭐 친구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반 그런 개인의 카카오 뭐 아이디를 알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 수도 있고 또 일련 번호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근데 이거를 유출한 해커들이 DB로 또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네. 이 DB 모은 개인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원 일련 번호, 저 일련 번호를 알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1, 2, 3, 4, 5, 6이 2주호면 네, 1, 2, 3, 4, 5, 6을 찾아내면 2주호를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개인정보 이건 암호화가 안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 지적이 한번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는데 2020년 8월부터는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선되어 있던 이제 그런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게 똑같이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신규 오픈 채팅방만 된 거고 기존의 거는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뭐 회원들의 지금 6만 5천 건 이상의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 쪽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151억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이 역대 과징금 중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카카오는 약간 억울하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문을 냈는데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좀
스팸 문자가 많이 와요, 사실은. 그리고 류종훈 기자를 사칭한 오픈 채팅방도 꽤 많더라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심지어 사진은 한 10년 전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못 찾는 사진인데, 네, 그런 사진을 걸어놓고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방을 없애달라. 네. 그런 이제 사기꾼들을 좀 잡아달라고 카카오톡에 신고를 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경찰과 이제 카카오가 함께 조사를 해서 보통 그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조치예요, 사실은. 네.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나와서 네. 그 방청객들을 향해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 그 SNS를 통해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내지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아무튼 SNS를 통한 범죄 행위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네. 부모님께 그때 사과를 했었던 건데 네.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사건을 그러니까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들이 SNS에서 활동할 수 있게 놔뒀다는 것에 책임을 갖고 마크 저커버그가 본인이 사과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대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카카오톡 내지는 이런 SNS 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으란 소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책임 있게 그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그 SNS 플랫폼을 사람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을 취해줬으면 훨씬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기 스윙 모델님께서 지금 골프존은 얼마 받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75억 원을 냈습니다. 네. 그게 바로 75억 원이 기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151억을 내면서 가장 큰 과징금을 안 좋은 건데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픈 AI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확인을 했잖아요. 매출이 200%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이 400% 넘게 올랐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계속 GPU를 사고 있다는 거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오늘은 어떤 뉴스를 내놨냐면 그 루퍼트 머독 기억하시죠? 네, 머더 그룹. 미디어 재벌, 그렇죠. 미디어 거물. 거물이죠. 그 예전에 영화로 나왔던 밤쉘의 그 실화 속 주인공으로 실존 인물. 실존 인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본인들은 거부하겠지만 네.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들이 바로 루퍼트 머독의 그 뉴스 코퍼레이션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 데가 바로 뉴스 코퍼레이션이고요. 마켓워치 있는 데가 바로 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큼 접하시는 베런스도 뉴스 코퍼레이션이고요. 웬만큼 접하시는 경제 채널, 경제 그 언론 같은 경우는 뉴스 코퍼레이션이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5년간 3,417억 원의 계약금을 걸고 이제 그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언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키고 그것을 학습하고 이제 GPT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약을 한 건데 사실 이 뉴스를 통해서 뉴스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주식을 추천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사건이 하나가 조금 얼마 전에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GPT랑 LLM을 사실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와 정제된 정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정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도 수많은 언론 기관들과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라고. 뉴욕타임즈라고 이게 지금 오픈 AI랑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는 사실 유료 미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읽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기사를 읽어야 돼요. 네.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GPT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 뉴스 정보를 검색을 했더니 우리의 그 뉴스 보도가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GPT가 이렇게 언어를 생성해서 자연어 처리로 해놓는데 네. 그 문장들이 보니까 보도 그대로더라. 그냥 따왔다더라. 기자들은 알죠. 기자들은 압니다. 본인들이 쓰는 문체가 있고요. 아, 네. 언론사마다 쓰는 또 그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뉴욕타임즈의 땡땡땡 기자가 쓴 기사라는 걸 본인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돈을 내고 읽어야 되는 기사를 너희가 이걸 무료로 지금 GPT로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어.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이야라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오픈 AI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거는 일부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 오류일 뿐이다. 네.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고 이거는 우리가 역류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픈 AI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 이제 저작물인 책을 복사해서 그대로 팔면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인데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제 머리로 그 책을 요약 정리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면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겠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싸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하나의 사례고 나머지 그 언론사들과는 대부분 아무래도 LLM 쪽에서도 수많은 정보와 언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LLM들도 본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검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니즈가 맞아서 계속 그리고 돈을 받죠. 그렇죠. 그 언론사들은 돈을 받죠. 네. 돈을 받으니까 오늘 주가가 올랐죠.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내가 그 AI가 학습한 내용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거느냐라고 하는데 학습을 할 때 돈을 주고 학습을 했는지가 사실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오픈 AI 쪽에서 뉴욕 타임즈를 구독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래도 이것도 계약이 네, 된 거였었어요.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내고 쓰는 거긴 한데 네, 문제는 네. 그거죠. 똑같은 문장이 왜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논문 표절 네네. 그런 거죠. 논문 표절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근데 뉴욕타임즈가 보기엔 야 표절인데 우리 거 그대로 따왔는데가 그들의 주장인 거고 오픈 AI 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역류 현상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고 보면 알겠죠. 네. 네. 다음 소식은 성심당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성심당 매장이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히나 대전역 역사 매장이 지금 4번째 유찰됐다고 합니다. 뭐 많이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던 월 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매달. 네. 이게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건 내게 됐던 거는 이제 월 평균 매출이 2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1억 정도 내다가 4억 4천만 원 이상을 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심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 공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유찰이 됐습니다. 4번째 유찰이 되면서 다음번에 이제 5번째 입찰에 들어갈 때는 기존 입찰 가격보다도 30% 정도 이제 인하가 돼서 네. 3억 3천만 원 정도의 지금 3억 3천이 아니군요. 3억 870만 원에 이번에 지금 공개 입찰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더 이상 할인은 없고 3억 870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4월 달에 이미 계약은 끝났고요. 네. 계약은 끝났지만 6개월간 임시 계약 연장이 됐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대전역에서도 성심당이 그 이제 튀김소보로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네, 좀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주시죠. 네. 튀김소보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 입찰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죠. 예전에 부산역 삼진어무 사태 때도 그랬고 네. 이게 코레일 유통에서 운영하는 곳은 사실 뭐 월 평균 매출의 17%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1억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은 1,700만 원이 월세가. 네. 10억을 올리면 1억 7천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3억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코레일 유통 쪽에 물어보니까 네. 매달 다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균적으로 4억 4천 정도 내게 되는 거고 이게 4억 4천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네. 다음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매출에 따라서 임대가는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입찰 들어갈 때는 네. 최저 매출액을 써내고 그리고 최저 수수료율을 써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수료율은 지금 17%로 맞춰놨는데 최저 매출액을 얼마를 써낼 수 있느냐가 지금 점점 깎이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7%가 됐을 때 3억 870만 원의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매출액이 최저 매출액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한 26억에서 지금 30% 정도 삭감이 된 금액이 최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비싸요, 사실. 아 근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류종훈 기자가 되게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코레일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그럴 수가 없긴 한데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본가가 네. 내 땅에 성심당이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사람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살아나서 네. 나는 그러면 당신에게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라도 나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네. 사실 성심당이 이제 그 계약을 연장하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렇죠. 백화점에서 샤넬이나 아니면 에르메스나 이런 곳들을 굳이 돈을 안 받아서 가면서까지 유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객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옆 가게 다른 가게와의 또 형평성도 생각해야 돼서 그럼요. 참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약간 안타까운 사례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작년 국감 때도 이게 특혜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코레일 율통은 더 이상 특혜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약간은 결과가 보이는 상황인데 삼진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나와서 부산역 바로 앞에 건물을 그냥 나중에 지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성심당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입점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훨씬 많이 할 거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던데 내가 성심당 사장이며 대출을 받아서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네. 거기서 장사를 하더라도 음. 월 대출 이자가 4억은 안 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정부 차원에서 유도리를 발휘하기가 죄송합니다. 네,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좀 글쎄요, 상징성을 조금 고려를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요. 참 사실 그 옆 가게들도 같이 있는 걸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좋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자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저녁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